평양의 새벽 공기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언제나 이상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특히 군 당국과 기구의 핵심 인물이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창광거리 일대는 더욱 그랬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조명은 최소한으로 유지되고 골목마다 배치된 보위부 차량은 엔진을 끄지 않은 채 정지 상태에서 조용히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그곳 17층 고급 간부 아파트. 북한 핵무기 실전 배치 계획의 총책을 맡았던 리석 부국장의 거주지였다. 그는 30대라는 이례적인 젊은 나이에 국가전략 핵심 기관의 부국장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만큼 평양의 권력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받았고 김정은의 보고 라인을 직접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신뢰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인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개인적 사건이었다. 부국장의 아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예과 학생이던 그의 아들은 수업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경련, 호흡 불안, 의식 저하. 이 증상은 북한의 의료 체계에서 가장 심각한 판정을 의미했다. 평양의 의료 당국은 오래된 매뉴얼에 따라 즉시 간질 판정을 내렸다. 북한 사회에서 간질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정신적 결함 혁명 수행 불가라는 정치성 낙인이 붙는 병이었다. 이 판정이 내려지는 순간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계급과 신뢰도는 수직 하락하게 되어 있었다. 예상대로 아들은 군사대에서 즉각 퇴교 처리되었고 가족 전체에 대한 비공식적 감시와 조사도 뒤따랐다. 이 작은 판정은 평양 권력 구조 속에서 사람 한 명의 삶을 넘어 가족 전체의 미래까지 흔들어 놓았다. 리석 부국장은 여전히 부국장으로 재직했지만 그가 느끼는 공기의 온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연구소 내부에서 그의 발언권이 줄기 시작했고 회의장에서는 그를 바라보는 주변 간부들의 시선이 변해갔다. 구호를 외치는 자리에서도 보고서가 돌아다니는 자리에서도 그의 존재는 이전처럼 무게감을 가지지 못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보위부의 움직임이었다. 이전까지는 공식 업무를 중심으로 그와 접촉하던 보위부가 이제는 그를 관찰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집 주변에 낯선 차량이 몇 시간씩 정차하는가 하면 그의 아파트 복도에서는 문소리 없이 지나가는 감시요원의 발소리가 들렸다. 평양의 핵심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감시가 보이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보위부는 감시를 감추지 않는다. 보여주는 순간은 이미 의심이 확정된 이후다. 이 변화는 리석 부국장에게 명확한 신호였다. 그의 가족은 체제의 보호막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고 그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단계인 정치적 배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였다. 그 무렵 그의 가정 내부에서 또 하나의 균열이 발생했다. 아들의 간질 판정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딸에게까지 영향이 미쳤다. 장학금이 중단되고 학교 내 소문이 돌면서 그녀는 점점 외톨이가 되었다. 부인은 간부 부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고 초대장도 연락도 끊겼다. 한 집단이 한 가족을 향해 천천히 조용히 문을 닫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의 방식이었다. 총성이 없이도 사람을 죽이는 방식, 직함을 유지한 채로 죽어가는 방식, 그리고 아무도 이 변화를 말하지 않는다. 부국장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지만 그는 공식적으로 그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핵심 인력에게 감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정시에 출근했고 늘 하던 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늘 하던 대로 김정은을 찬양하는 구호를 외쳤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질문이 점점 더 자리를 넓혀갔다. 체제는 어디까지 나를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시기에 그의 집에서는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벌어졌다. 부인은 지인의 손을 통해 중국산 단파 라디오를 얻게 되었고 우연히 들린 남한 의료 관련 방송에서 간질은 치료 가능하며 약물 또는 수술로 대부분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정보를 듣게 된다. 이 한 문장이 부국장의 마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유지된 핵심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다.
평양에서 배운 모든 지식, 교육, 당의 지시, 과학자 선전, 충성 교육까지 모두 재검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다. 라디오 전파는 미약했다. 그러나 체제의 틈을 열기에는 충분했다. 바로 그 무렵 보위부가 그의 아파트에서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었다고 비공식 조사에 나섰다. 그들이 사진으로 제시한 것은 밤늦게 화장실 창문 틈에서 새어나온 푸른색 불빛이었다. 북한의 감시망은 최소한의 틈도 용납하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부국장은 두 개의 선택지를 동시에 인식했다. 하나는 조용히 감시를 받으며 모든 권한을 잃는 과정 끝에서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는 길. 다른 하나는 아직 열려 있을지도 모를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창문. 평양의 밤은 깊어졌다. 그러나 그의 내부에서는 숙고와 판단, 생존을 위한 계산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가진 기밀 정보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핵탄두 실전 배치 위치, 이동식 발사 차량의 배치도, 발사 승인 체계, 지도부의 대피 경로, 핵심 군수기지의 연결망. 그는 이 정보가 자신과 가족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평양의 정적 속에서 아무도 몰랐지만 한 가족의 운명은 이미 새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평양 전체를 뒤흔드는 대규모 수색 작전으로 이어질 폭풍의 전조였다. 평양 중심부에서 시작된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리석 부국장의 가족이 평양 엘리트 사회에서 조용히 밀려나는 동안 보위부는 그를 둘러싼 환경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해 나가고 있었다. 북한의 감시는 급작스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누군가를 향한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체제는 먼저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 최소한의 소음, 최소한의 변화, 그러나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패턴. 리석 부국장의 아파트 단지에도 그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 방향이 미세하게 조정되었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새로운 번호판을 단 차량이 정차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경비실의 교대 인력도 기존과 달랐다. 일주일 전에는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주기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변화는 비공식적으로 감시 대상 확대 단계를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조치도 없지만 대상자의 이동 경로, 대화하는 상대, 집안의 전등전멸 시간까지 기록하는 단계였다. 연구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사용하는 연구실 컴퓨터 로그 기록이 이례적으로 자주 점검됐고 방문 카드의 이동 정보는 중앙 서버로 즉시 보고되는 체계로 바뀌었다. 심지어 그가 연구소 내 흡연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출입 기록에 시간 단위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는 고위급 간부가 감시 단계로 들어갈 때 보이는 전형적 패턴이다. 보위부는 표면적 배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내부 신뢰도 붕괴를 일으키며 마지막으로 실질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리석 부국장은 그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북한의 시스템에서 오래 일했으며 수많은 간부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미 수차례 목격한 인물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진실은 늘 변하지 않았다. 보위부의 감시가 시작되면 그 다음 단계는 체포가 아니라 고립이다. 고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직함은 유지되고 책상도 유지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권한이 제거되고 주변 동료들은 조용히 거리 두기를 시작하며 결국 대상자는 스스로의 자리에서 천천히 소멸한다. 이 시점에서 부국장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가족을 위한 선택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탈출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북한에서 고위급 핵 관련 인력이 탈출하는 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국가 반역자로 간주되는 사건이었다. 이 경우 보위부는 대상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 학부모, 과거 동료까지 대규모로 처벌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은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었다. 리석 부국장은 탈출을 위해 가장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연결망을 찾았다.
그는 스스로가 만드는 기계와 연구는 정교했지만 체제 밖에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브로커 네트워크는 경험이 없었다. 그는 연구소 인력 중 중국으로 자주 출장을 가며 자재 조달을 담당하는 동료 김석을 주목하게 되었다. 김석은 자재 수급 명목으로 중국을 드나들며 조선족과 브로커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즉, 관료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비공식 루트로 접근할 수 있는 드문 유형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석에게 직접적인 요청을 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에게 탈출을 암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체포 사유가 되며 두 사람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다. 부국장은 며칠간의 관찰을 거친 끝에 연구소 흡연실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대 최대 30초 이내의 짧은 암시를 건네는 방식을 택했다. 대화는 없었지만 그의 표정과 눈빛은 이 체제를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전달하기에 충분했다. 그 짧은 교류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일주일 후 김석은 책상 서랍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겼다. 종이에는 이름 없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다. 탈출 준비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부국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연구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특히 다음 항목은 국제정보기관에서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핵심 내용이었다. 핵탄두 실전 배치 위치, 이동식 발사 차량 TEL 실제 운영 경로, 비상시 발사 지휘 체계, 전략 사령부 지하 통로 구조도, 김정은 이동 경로 및 대피 벙커 구조, 연료 탄두 분리 저장 시설 좌표, 전략무기 수송로에 사용되는 위장 차량 정보. 그는 이 자료들을 가장 작은 용량으로 압축해 손톱보다 작은 보안 저장 장치에 담았다. 그리고 이 저장 장치를 가족이 사용할 비상용 의복의 안감 속에 보이지 않게 봉제했다. 탈출 준비의 또 다른 핵심은 평양을 언제 떠날 것인가였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밤에 움직이지만 고위급 간부는 오히려 낮에 움직여야 한다. 이동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가 보위부 감시를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도시 경계에 있는 검문소는 간부 이동 지시문을 확인하며 일정하지 않은 차량 통행을 추적한다. 부국장은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일종의 출장 명령서를 위조해야 했다. 이 작업은 김석이 알고 있는 비공식 네트워크에서 처리되었다. 위조된 서류는 연구소의 긴급자재 수송 명목으로 만들어졌고 차량은 밤이 아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시간대는 국경 경계의 교대 시간이 겹치고 검문소 인력의 집중력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였다. 출발 전날 밤 부국장 가족은 집안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평양 창광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가족의 움직임은 누구에게도 감지되지 않았다. 가족은 가벼운 짐만 준비했다. 옷 몇 벌, 필수 약품, 최소한의 식량,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저장 장치가 들어있는 비상의복.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바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17층 아파트의 복도에는 보위부의 감시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시간대에는 복도 조명이 일정하게 깜빡거릴 뿐 사람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리석 부국장은 아파트 입구를 지나며 확신했다. 지금 이 순간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끝난다. 그리고 새벽 평양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단 한 대의 미세한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도시 외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평양의 감시망은 조용히 그러나 급속도로 부국장의 실종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가 사라진 직후 보위부는 평양 시내 전 구역에 비공식 수색 명령을 내렸고 다음날 새벽 핵심 간부 실종 사건으로 격상되었다. 이때부터 시작된 추적은 압록강까지 이어지는 북한 보위부와 탈출 가족 사이
장거리 대치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평양은 처음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 총책이 사라졌다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이어지는 국도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검문소가 집중된 구간이었다. 이 지역은 군사핵 관련 시설이 다수 밀집해 있어 간부 이동 차량이라도 검문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리석 부국장이 이용한 차량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비공식 루트였다. 운전자는 브로커 네트워크와 조선족 무역라인 사이를 오가던 인물로 검문소마다 다른 구호, 다른 명목, 다른 통행증을 준비해 둔 상태였다. 도로는 새벽 특유의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아직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산등성이들이 차량의 불빛을 받아 흐릿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차 안에는 부국장의 가족이 탑승해 있었고 그들의 짐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 있었다.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에도 재빨리 행동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형태였다. 3번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동안 운전자는 준비된 통행증을 자연스럽게 꺼내 들었고 보위부 요원들은 깊은 밤의 피로 속에서 문서만 확인한 채 차량을 통과시켰다. 이 구간은 국경 인근이며 평양에서 내려온 보고가 아직 공유되지 않은 시간대였다. 바로 이 정보의 공백이 부국장 가족에게 허용된 마지막 틈이었다. 신의주 도착 시각은 새벽 5시였고 압록강 일대는 서서히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강물은 흐릿한 회색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물결 위로는 먹구름이 얇게 깔려 있었다. 새벽의 빛과 어둠이 교차하던 그 순간 국경 지역 특유의 긴장감은 더욱 짙게 느껴졌다. 신의주 조선소 뒤편은 북한 당국의 공식 경로가 닿지 않는 구역으로 브로커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탈출 포인트였다. 이 지점은 물살이 깊고 빠르지만 초소 사이 사각지대가 넓어 대규모 인력이 있을 때만 감시가 강화되는 특징이 있었다. 배는 소형 목재 보트였고 노를 저을 필요가 없는 구조였다. 강물의 흐름만 이용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부국장은 아들을 눕히고 가족은 가장자리에 몸을 낮추었다. 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다. 그러나 탈출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북한 보위부는 부국장의 실종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전국적인 추적 명령을 발동했다. 핵무기 실전 배치 총책의 실종은 체제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곧바로 국경경비대에도 전달되었고 초소마다 검색과 조사 강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배가 중간 지점에 도달했을 때 강 건너편과 북한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서로 교차하며 강물을 비추기 시작했다. 물결은 빛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출렁였고 그 반사광 속에서 작은 보트는 가늘게 흔들리며 이동하고 있었다. 잠시 후 첫 번째 경고음이 강 건너편에서 울려 퍼졌다. 북한 초소에서 발사된 조명탄이었다. 조명탄의 빛이 강 전체를 덮기 시작했고 순간 강물의 표면이 일렁이며 모든 움직임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조명탄 바로 뒤에 자동화기 사격이 이어졌다. 총탄은 물 위에서 튀며 배 가까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탄두가 닿은 곳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작은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강 전체를 긴장으로 뒤덮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강물 아래쪽에서 더 깊고 강한 흐름이 보트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물살의 방향은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었고 보트는 급류의 힘을 받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동했다. 총성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보트는 일정한 궤적을 유지하며 강변을 향해 전진했다. 그리고 몇 분 후 중국 측 강둑이 눈앞에 가까워졌다. 강둑에 닿자마자 부국장 가족은 망설임 없이 뛰어올랐고 골목과 농가 사이로 몸을 숨겼다. 뒤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중국 측 무장경찰이 순찰하던 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추격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부국장 가족은
북한의 물리적 감시망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중국 내부에는 북한 공작원, 비공식 체포팀, 공안 협조 조직까지 수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했다. 브로커 네트워크는 가족을 인근 조선족 농가로 이동시켰고 그곳의 지하 저장고에서 며칠 동안 은신하도록 조치했다. 창문도 없는 방에서 가족은 외부의 모든 움직임을 소리로만 파악하며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다. 그 사이 북한 보위부는 부국장 실종 사건을 은폐했다. 북한 핵 총책이 탈출했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체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북한 내부에서도 최고 위층 몇 명만 공유하는 비밀 극비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이 은폐는 오히려 부국장 가족의 탈출 성공 확률을 높였다. 국경 경비대는 격하게 움직였지만 중국 내부로 전달된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중간 단계에서 공유되지 않은 지점이 많았다. 은신을 마친 후 브로커는 가족에게 조선족 신분증을 제공했다. 이 신분증은 중국 내 장거리 이동 시 가장 기본적인 보호막이 되는 도구였다. 가족은 기차를 타고 24시간에 걸쳐 베이징으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도 건표 검사와 신분 확인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교묘하게 준비된 문서 덕분에 위험 상황은 모두 무사히 넘어갔다. 베이징 도착 후 브로커의 네트워크는 가족에게 태국행 비자를 제공했고 비행기 탑승을 통해 중국 공안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태국 도착은 사실상 북한 체제에서 완전한 이탈을 의미했다. 이제 그들은 한국 외교망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한 것이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리석 부국장의 신분을 확인한 후 즉시 서울과 협조하여 그를 전략적 귀순자로 분류했다. 이는 일반 탈북민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되는 특수보호 대상이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시점에서 가족은 이미 새로운 국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 있었고 인천공항 도착 후 국정원 인력이 직접 배치되어 그들의 신변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부국장이 제공한 USB에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 운용 정보가 담겨 있었고 이 자료는 즉시 최고 등급 보안 하에 분석되었다. 가족은 하나원에서 사회적 정착 절차를 거쳤고 아들은 의료 체계 안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은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 이후 부국장은 핵기술을 평화적 연구로 전환하는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가족은 서울에서 안정된 정착 과정을 밟아나갔다. 결국 그가 압록강에서 탈출한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자의 탈출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다. 북한은 이 사건을 지금도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평양 기록에서 말소된 상태다. 그러나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그 새벽 북한은 핵심 인재를 잃었고 한 가족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뉴스가 다루지 못한 평양 내부의 균열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침묵의 틈 사이에서 한 사람의 선택은 결국 한강을 건너 또 다른 나라의 시민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한 핵무기 총책이 남긴 실제 사건의 기록이다.